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는 날 비트코인은 끝났다. 코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뒤에는 늘 같은 장면이 따라붙죠. 그날이 오면 17년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 통째로 털리고 또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될 거라는 상상이죠. 근데 오늘 올라온 외신 기사 하나는 이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날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어쩌면 도둑이 이미 다녀갔는데도 우리는 그게 그날이었다는 것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요.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죠. 근데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오늘 영상 이야기들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그 결말이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나쁜 쪽으로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데까지 닿습니다. 그 결말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가 뚫리지 않도록 설계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퀀티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대표,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의 핵심은 이래요. 양자 컴퓨터가 현대 암호를 실제로 깨는 첫 번째 사건은 잠들어 있던 사토시의 비트코인이 도둑맞는 것 같은 이런 눈에 확 띄는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에 서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지갑 해킹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데 어떻게 뚫렸는지 흔적이 전혀 안 남는 모양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 표현을 옮기자면은 누가 우리 구독자분들 비밀번호를 풀어냈다라고 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주는 안내문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점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2028년 안에 벌어질 확률을 50대 50으로 본다고요. 정말로 무섭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의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킹인데 어떻게 흔적이 한 개도 안 남을 수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둑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값나가는 목표가 사토시 지갑일 텐데 왜 거기가 첫 번째 표적이 아니라는 거냐. 이 두 가지만 풀리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이 풀립니다. 흔적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비트코인 지갑에는 번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남에게 알려줘도 되는 공개 번호입니다. 코인을 받을 때 쓰는 번호죠. 다른 하나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내 코인을 어딘가로 보내려면 이 비밀번호로 서명을 해야지만 장부에 기록이 되고 또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번호는 수학적으로 한 쌍입니다. 비밀번호에서 공개번호를 만들어내는 계산은 쉽겠지만 이 거꾸로 공개번호만 보고 비밀번호를 유추하고 알아내는 계산은 지금 컴퓨터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걸리는 시간이 말이 안 되게 길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안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컴퓨터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맞는 기기가 아니라 특정한 몇 가지 종류의 계산만 지금 컴퓨터랑은 비교가 안 되게 빨리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필 그 몇 가지 종류 안에 공개번호에서 비밀번호를 거꾸로 알아내는 계산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지갑을 해킹할 필요도, 기기나 거래소 내부 시스템에 침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부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이 공개 번호만 보고 밖에서 비밀번호를 계산해낸 다음에 주인처럼 서명해가지고 돈을 옮기면 끝이죠. 시스템 입장에서 어떨까요? 정당한 주인이 정당한 서명으로 돈을 보낸 것과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안이 아주 잘 돼 있는 조직에서 돈이 사라졌는데 조사해보니까 침입 흔적이 아예 없다면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요. 업계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를 실제로 깰 수 있게 되는 이 가상의 그날을 Q데이라고 부르는데 그 Q데이가 까다로운 진짜 이유는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기가 유난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모든 주소가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코인을 받기만 한 주소는 공개번호가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코인을 밖으로 보낸 적이 있는 주소는 그 순간 공개번호가 장부에 그대로 찍혀버리죠. 그리고 아주 초창기에 쓰이던 주소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공개번호가 드러나는 형태였었는데 이 사토시 코인 대부분이 바로 그 초창기 이 방식 주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토시 지갑이 왜 첫 번째 표적이 아닐까요? 현재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89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도둑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물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목표물이기도 합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움직이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순간 전 세계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겠죠. 양자 컴퓨터가 완성됐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고 그 충격으로 시장이 무너지면 훔친 코인의 값어치도 같이 무너집니다. 애써 훔쳤는데 훔친 물건 값이 폭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합니다. 이 투자사 블록체인 캐피털의 보안연구원 현 치담은요. 공격자라면 사토시의 코인을 훔치기보다는 경보가 울리지 않을 곳, 그러니까 거래소 핫월렛 쪽을 노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봤는데요. 핫월렛이라는 거는 거래소가 손님들 출금을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인터넷에 연결해두려고 쓰는 지갑입니다. 여기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또 흔한 거래소 해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니까요. 스미스는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갑니다.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딱 한 가지, 제일 값 나가는 비밀번호를 꼽으라면은 테더의 발행 권한이라는 건데요. 테더는 미국 달러 하나랑 또 같은 값을 유지하도록 만든 코인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데, 이 발행사에서는 코인을 새로 찍어낼 수 있는 관리자 지갑이 있고 또 그 권한까지도 결국은 비밀번호로 지켜지게 됩니다. 공격자가 그 번호를 계산해낸다. 그럼 없던 코인을 찍어내서 회사가 손쓰기 전에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미스는 이런 도둑질이 평범한 사고처럼 위장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누가 그냥 키를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그럴듯한 설명이 붙으면서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첫 번째 공격은 제일 유명한 지갑이 아닐 거예요. 제일 조용히 털 수 있는, 안전하게 털 수 있는 지갑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미스는 말씀드린 대로 2028년까지 50대 50 정도 확률로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양자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연구를 도우면서 발전 속도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반면에 치덤은 2030년대 초가 되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또 그것보다 일찍 오고는 거는 가능성이 낮은 꼬리 쪽이라고 했습니다. 이 솔라나 재단의 보안 총괄 마이클 코치는요, 아예 시점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업계에서는 10년 넘게 늘 5년 뒤라는 답이 반복되어 왔었고, 요즘은 4년 뒤라고들 한다라고요. 그리고 정반대쪽 끝에는 블록스트림 대표 아담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4월달 파리에서 비트코인 서명을 위협할 수준의 돌파는 최소 20년은 남았고,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7,000원짜리 계산기보다도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아담백은 사토시가 비트코인 100세에서 직접 인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년 뒤부터 20년 뒤까지 벌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무시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AI의 도움을 받은 연구 돌파로 이 암호를 깨는데 필요한 양자 컴퓨터의 규모 추정치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작아졌고, 구글은 자기 회사의 암호 전환 시한을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럼 지키는 쪽은 뭘 하고 있느냐? 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2024년 8월 양자 컴퓨터로도 못 푸는 새 암호 표준을 확정해서 갈아탈 도구 자체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지갑 업체 엔그레이브의 대표 로이 블랙스톤은 오늘 기사에서 다행히도 블록체인들은 기다리지 않고 이미 새로운 서명 방식으로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방어를 완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비트코인 쪽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블록스트림 연구진이 지금의 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명 방식 논문을 냈고요. 올해 4월달에는 유명 개발자 제임스 로벌 포함한 6명이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옛 주소에 들어있는 코인의 이동까지도 앞으로 제한하자, 이런 공식 개선 제한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 가지만 바꿔보겠습니다. 언제 뚫리느냐가 아니라 이 옮기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에는 무엇이 남느냐, 이렇게요. 새 잠금 방식으로 갈아탄다는 건 결국에 모든 코인이 옛 주소에서 새 주소로 한 번씩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비트코인에는 이 17년 동안 아무도 답을 못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토시의 코인은 몇 개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주인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영영 움직이지 못하는 코인은 몇 개인지. 옮기는 작업은 이 두 가지 질문에 강제로 답을 하게 만들고, 아담백이 4월달에 한 말이 정확히 이겁니다. 양자 내성 주소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 과정이 끝나면 사토시가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거고, 끝까지 움직이지 않은 코인은 잃어버린 코인으로 봐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사토시 보유량 추정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추정폭은 50만 개에서 100만 개 사이라는 이야기부터 분석업체 아캄 집계로는 약 109만 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터스가 올해 낸 보고서에서는 주인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영영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약 230만 개에서 370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새로운 주소로 옮겨줄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는 이 물량을 그대로 노출된 채로 둘지, 동결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대로 둔다면 언젠가 양자 컴퓨터를 가진 도둑의 몫이 될 거고, 그게 싫다면 묶는 쪽으로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결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수백만 개가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코인이 많다더라 하는 추측이었을 뿐인데 그게 규칙에 적힌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정확히 몇 개인지가 처음으로 확정되는 순간이고, 남아있는 코인 입장에서는 자기 몫의 희소성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이 위협 자체가 비트코인을 강제하는 일의 정체는 파괴가 아니라요, 17년 만에 첫 번째 재고조사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고, 월가 리서치에서 번스타인 측에선 비트코인 시장이 양자 리스크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선반영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 주제를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8년 어느 날 Q-Day가 선포되면서 한 번에 터지는 식이 아니라 그 전에 지키는 쪽의 일정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표적 1순위로 꼽힌 곳들, 그러니까 거래소, 대형 발행사들이 가장 먼저 관리 지갑과 핵심 권한들을 새 잠금 방식으로 옮길 겁니다. 노리기 가장 제일 좋은 곳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옮길 이유가 가장 급한 곳이란 뜻이니까요. 실제로 오늘 기사에서도 테더가 반영되어 있는 일부 블록체인들 이미 양자내성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 주소 방식 표준을 놓고 몇 년에 걸친 논의랑 업그레이드 과정을 밟으면서 그 과정에서 옮기지 못한 코인들 어떻게 할 거냐는 논쟁이 시장의 새로운 재료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